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어디 밖에 못 나가시고 이 엘리엇 TV 보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이 코로나도 멀리 하시고 엘리엇과 함께 TV를 보시면서 부동산 공부나 좀 하시죠. 네, 오늘의 제목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열 몇 개냐, 13개를 가져왔어요. 13개. 똑같은 기사인데 제목이 조금씩 달라서, 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집값 상승, 공급 부족이 아닌 이주열의 저금리 탓, 소비자 물가지수에 집값 포함해야. 이거 좀 센데요, 그쵸? 그동안 우리가 맨날 집값 상승은 정부가 뭐 공급을 틀어막아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빨리 재건축 다 풀어라, 뭐 오세훈표 풀어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면은 진짜 국토만 연구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이주열이 저금리를 지속했던 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주열이 나쁜 X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값을 포함해라. 맨날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 2%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5%, 6%다. 3%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사를 오늘은 제목만 뚜루룩 볼게요. 13개, 13개. 자, 일단 아시아경제 제목, 현 정부서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아닌 저금리 때문. 자, 나왔어요. 저금리. 자, 두 번째, 머니투데이, 공급 부족 아닌 저금리가 집값 올렸다는 국토연 물가정책 비판. 네, 세 번째, 이코노미스트, 국토연구원, 저금리가 집값 끌어올렸다. 공급 부족 영향 적어. 집값 상승 요인 1위 실질 CD금리 46.7%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디지털타임즈, 문정부 집값 급등, 공급 부족 아닌 금리 때문 국책연구기관의 눈물겨운 감싸기. 이건 뭐지? 제목이? 잠시만요. 국책연구기관의 눈물겨운 감싸기? 약간 비아냥거린 건데, 눈물겨운 감싸기. 그러니까 이거네. 이제 디지털타임즈가 약간 보수 우파적인 그런 신문인가? 이게 뭐냐면, 국토연구원에서 정부가 이 공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책을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금리 책임이에요. 한국은행 책임이야. 이거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때문이니까 정부 잘못 없어, 문재인 잘못 없어 라고 눈물겨운 감싸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디지털타임즈가 약간 보수 우파적인 신문인가? 네. 제목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자, 세 번째, 조세일보,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아닌 저금리 탑, 국토연구원의 분석. 한국경제, 국토연 집값 급등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민간기관 공급 부족과 차이.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묻잖아요. 부동산 학회, 그 다음에 부동산 119인가 114 이런데, 하여튼 건설 관련, 부동산 관련, 투기 관련 하여튼 유튜버들 이런 데들은 자꾸 공급 부족하다, 빨리 재건축 풀어라, 나 재건축 지금 주공 이런 거 지금 잔뜩 10채 20채 사놨는데 빨리 뻥튀기 갖고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재건축 안 풀어줘 가지고 나 이익 실현 못 하고 있어 라고 민간기관에서 하는데, 정반대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아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국경제는 국토연구원은 정부 측면이고 민간기관의 그 주장은 공급 부족이었다. 근데 둘이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이 똑같은 그러니까 한 연구기관의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언론사마다 해석이 달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국경제, 잠깐만요. 같은 건데 기사가 두 번 나왔나 보네요. 한국국책연구원의 분석. 한국책연구원의 분석. 문정부 집값 상승은 금리 때문. 소제목 볼까요? 국토연구원, 문정부 집값 상승 공급 아닌 금리 때문. 엇갈린 분석. 민간주택산업연구원, 공급 부족 가장 큰 영향.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이고 국토연구원은 정부 국책연구원인데 둘이 정반대예요. 국토연구원은 금리 때문이다. 주사년은 공급 부족이다. 빨리 재건축 풀어라. 압구정 현대 재건축하자. 반포주공, 잠실주공 빨리 하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은 건설사를 대변하고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 기사. 부산일보사 국토연구원 집값 상승 저금리가 가장 큰 영향 줬다. 그 다음에 서울경제 국토연구원 집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 때문 2019년 7월 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 체제 전환 실질 CD금리의 집값 상승 기여도 최대 44.5% 상승.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다. 오늘 제가 방송할 것 중에 2019년 7월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거는 금리 인하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부동산이 조정을 받다가 폭등을 하면서 영끌들 패닉 바잉이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이걸 그래프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국토연구원의 다시요. 국토연구원의 저금리 기조 때문인데 2019년 여름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상승이었어. 근데 이제 조정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때 금리를 갑자기 낮추는 바람에 그때 무슨 코로나도 아니었어. 그때는 코로나 6개월 전이야. 이게 코로나 거의 한 9개월 전이에요. 코로나는 낌새도 없었어. 그리고 하여튼 금리 인하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부동산을 폭등시킨 요인이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우리 옛날에 댓글에서 이런 거 많이 써주셨죠. 많은 댓글분들이. 자, 그다음에 한국경제 공급 부족 아니야.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리라는 국책연구기관. 야, 이것도 올리라는 이런 말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경제는 금리 올리지 말라는 주장이네.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리라는 국책연구기관. 집값 상승은 저금리 탓. 야, 이게 신문사들마다 이 제목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누가 친정부고 누가 반정부고 이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집값 잡으려면 금리 올리라는 국책연구.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놈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경제 기사의 제목은. 그 다음 또 있나? 또 있어. TV조선 국토연구원 문정부 4년 집값 상승 주요 인은 금리. 자, 제목만 보니까 대충 큰 내용은 알겠죠? 또 있나? SBS 비즈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금리. 임플란트가 아니라 금리. 그 다음에 뉴스원 집값 상승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집값 포함해야 국책연구원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요게 13개의 신문기사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아닌 이주열의 저금리 탓. 누가 금리 내렸어? 이주열이 내렸다니까. 이때 내릴 때도요. 고승 타이거 있죠. 지금 우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고승범 전에 이제 금통위원이었죠. 고승 타이거라고 우리가 맨날 놀렸었죠. 그때도 금리 인하 반대였었어요. 소수 의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집값 포함시켜야 된다는 건 옛날부터 나왔는데 뭐 당장 뭐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저금리 탓으로 진짜 주가 부동산이 폭등했는지 그 시점과 그 이후에 어떤 행태 특히 2030들의 영끌러들의 행태 지금 2030 잠 못 잔다며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그 2030들을 저금리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40년 금융노예를 만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그 친구들 2030이 5060 될 때까지 등허리에 빨대 꽂아가지고 금리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기득권 지배 세력들이 일반 서민들, 국민들 지배하는. 그러면 안전하게 20, 30대가 40, 50대, 50대 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러면 그 발판으로 이제 사회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 참 서글픈 그런 현상이 되는 거를 이주열의 저금리 탓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999년, 98년 IMF 때부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인데 실질 지수예요. 2006년 11월 2017년 초부터 버블7이 무너졌죠. 이때 리먼이 한번 파산했다가 반등했다가 6년 동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쫙 올랐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정하고서 여기서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됐거나 뭐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버블이거든. 이게 빠지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2013년을 깨진다는 얘기하고 30년 전에 가격으로 2002년도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30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요 위의 상승은 올라가지 말았어야 될 상승이야. 근데 왜 올렸어? 누가 올렸어? 이주열 금리 인하를 올렸다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토연구원에서 주장한 것 갖다가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이게 이제 2009년도까지 내렸다가 2010년도부터 올렸다가 5번 올렸다가 쭉 또 내렸다가 이제 금리가 여기서 2017년부터 이제 올렸어요. 2번 올렸는데 여기서 보통 보세요. 여기서 8번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5번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2번 올렸으면 이 정도까지는 올렸을 거라고 5번이나 8번을. 근데 2번 올리고 갑자기 인하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2번 인하 시켜서 말으려고 했겠지만 그래갖고 전저점까지 왔어. 근데 이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금리를 그냥 비컷으로 해가지고 0.5까지 그냥 사상 최저금리를 낮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뒤늦게 2번 올리고 있는 거지. 이 와중에 그러니까 2019년 중순 이후부터의 저금리 기조로 지금 2번 올렸어도 저금리야. 그래 저금리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기준금리 올릴 때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2018년 9.13 대책 이후로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금리를 따다닥 2번을 내려버린 거야. 왜? 2번 올렸으면은 앞으로 2-3번은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부동산도 좀 과열이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싶고 김현미 장관 신났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2번을 내렸어. 이때 여러분들 금리가 뭐 이렇게 약간 1% 안팎이었었어요. 안정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금리 굳이 내릴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2번 내렸다가 이제 멈추나 했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비컷으로 해갖고 그냥 최저금리까지 0.05%까지 0% 시대가 온 거지. 그러니까 2019년 7월 이후부터 저금리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부터 올라간 게, 그러니까는 저금리 탓이라 이거. 이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민간에서는 맨날 공급 부족해갖고 올리는 거니까 빨리 집들 사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다음 차트 볼게요. 자, 이 차트는 기준금리를 우리 지금 2번 올리고 나서 3번 올릴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이거 금리 올리기 전부터 제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저도 대단해요, 진짜. 금리 올리기 전부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제 이대로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년 3번 올리는 거를 또 미국 가정한 거예요. 자, 문제는 과거에 이때 보세요. 이때 기준금리 8번 올렸어요. 요때 5번 올렸어요. 요때 2번 올렸어요. 지금 2번 올렸어요. 자, 이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금리 올릴 때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래요. 왜? 경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근데 금리를 올리는 원인, 그 주요한 원인이 뭔가가 달라요. 결과에 미치는 게. 자, 보세요. 이때 금리 올린 이유는 원래 한국은행의 1번 목표가 그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이야. 근데 2006년도 이때 올린 거 보면 2005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2005년 10월달부터 올렸네. 이때 올린 거 보면요. 물가가 되게 안정적이야. 2%에서 2.5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딱 좋아. 2%면 딱 좋아. 2%면. 근데 갑자기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거든. 그러니까 따라 올린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버블 세븐이 와갖고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올릴 때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어요. 7년 동안 동결 건조 스프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생라면 끓여 먹을 때 동결 건조 스프가 있거든요. 네모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거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이유가 물가가 2%에 있던 게 갑자기 4%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4.5% 거의 5%까지 갔어. 그러니까 2% 넘기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어. 이때는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어요. 3년 동안 빠졌어. 3년 동안. 이때 하필이면 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이때는 미국 서프라임이고 이때는 미국 유럽 재정위기. 자, 그 다음에 이때 2번 올린 거는 그 물가는 2% 미만이었어. 여기가 2%거든요. 여기가 2% 미만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2% 미만에 있었고 잠깐 2% 넘기도 했지만 다시 2% 내려왔어. 근데 우리가 2번을 올렸어. 왜 올렸어요? 미국이 올리니까.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올리는 거 미국이 올렸나요? 안 올렸어요. 미국 지금 동결이야. 내년도 3월 달에 올리냐 6월 달에 올리냐 그것도 내년에 가봐야 알아.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안 올리는데도 우리가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물가 때문에. 물가가
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 넘더니 3.7%까지 가서 지금 당분간은 3% 후반에서 놀 것 같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과거에도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 값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락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이게.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내리지 말았어야 될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값이 요 2년 반 정도 오른 거는 올 연말까지 오른 거는 그 2주열 탓이다. 이제 그 얘기를 국책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저금리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거 제가 법인과 개인의 아파트 매매 동향인데, 자, 요 빨간 게 요 파란 게 여기서 요 파란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예요. 그다음에 빨간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많이 샀죠. 빨간 게. 그동안은 누적으로 보면요, 법인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개인한테 파는 게 더 많아요. 누적으로. 이건 강남 3구만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거의 똔똔이야. 왜? 사는 거 파는 게 비슷해요. 근데 2019년 초부터는 2019년 중순부터 여기 중순부터 갑자기 법인들이 엄청나게 사내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야, 플러스. 자, 좀 전에 봤죠? 2019년 중반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리 인하. 맞죠? 그러니까는 법인들이 엄청 샀어. 그 다음에 작년 7월달 이후로는 갑자기 법인들이 파니까 누적 순매수가 이게 줄어들죠? 왜 그래요? 710 대책. 이때부터는 법인 대출, 투기 이런 거 못하게 됐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030의 행태예요. 2030 행태. 자, 2019년이니까 여기다 제가 줄을 쭉 긋게요. 이렇게 긋게요. 이렇게 긋게요. 2019년 중순 7월이에요. 7월 정확히는. 자, 이때부터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쫙 늘죠. 또 파란색이 막 늘죠. 이게 뭐냐면요, LTI 그래가지고 Loan to Income, 소득 대비 대출이에요. 부채 비율.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데 20, 30대의 대출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왜 증가해요? 저금리. 아니,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가 막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싸. 그러니까 막 마통 뚫고 신용대출 받고 그랬고 막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막 사는 거야.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해가지고 보험사 약관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왜? 금리가 싸니까. 근데 이게 저금리 함정에 빠져드는 거라니까. 자, 너네들 금리 쌀 때 대출 왕창 받았지. 자, 이제부터 금리 올린다. 너네들 갚을 돈 없을걸? 너네 이제 평생 대출이자 갚고 살아라. 너희들은 금융 노예야. 이 얘기라니까. 자, 그러면은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어떻게 됐냐 볼까요? 2030은 그전에는 30% 정도에서 30% 매매 비중이, 그리고 40, 50대가 한 5, 60%였어. 그러니까 2030보다 4050이 더블로 많았다고, 비중이. 솔직히 4050이 아파트를 사지 2030이 돈이 어디서 아파트를 사요, 옛날에. 근데 이제 살 수가 있다니까. 왜? 저금리. 금리가 엄청 싸. 대출 엄청 많이 해줘. 옛날에는 3천만 원 대출 받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 아파트 살 때 막 3억, 4억, 5억 대출 받는 거 우습지도 않아. 저금리. 이해 가세요? 이해?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2030의 매매 비중이 폭발적으로 들어요. 25, 25%에서 25%. 그러다가 44%까지 갔어. 44.7%, 44.8%까지. 당연히 4050의 매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왜냐면 2030이 더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합쳐서 100이니까 얘네도 줄지. 즉 4050은 오히려 파는 게 더 많아지고 2030이 4050을 샀대니까. 근데 이걸 4050이 파는 거는 언제 산 거냐면 12년, 13년, 14년 이때 바닥일 때 사가지고 노도강 1억 5천에 산 거를 7억 8억에 파는 거라니까. 근데 2030들은 야 8억 엄청 싸다. 왜? 막 압구정 80억, 반포 40억, 그다음에 송파 막 30억 이러니까 8억이면 껌값이야. 그거에 비하면. 근데 오른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몇 배 올랐는지 기억을 못 해. 집 파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라니까. 아저씨, 이거 이제 도장 찍기 전에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내가 2012년인가 그러니까 한 8, 9년 전에 1억 5천인가 1억 8천인가 샀거든. 근데 지금 7억인가 8억에 파는 거니까 내가 한 4배 정도 수익 났나 봐.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거 사갖고 갖고 있어 봐라. 한 8년 있으면 48에 32억에 팔 수 있어. 노원구 여기 살기 좋아. 1억 5천, 1억 8천 있는 게 7억 8억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국토연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여기 쭉 줄을 걷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금리. 갑자기 이주열이 금리를 막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출이 아무래도 늘긴 늘지. 갖고 소득 대비 대출이 늘긴 늘어 이렇게. 이때도 아파트 조금 샀겠지. 근데 이때부터 왕창 늘어버려요. 기울기 보세요. 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니까. 그래갖고 매매 비중이 25.7%였던 게 44.8%까지 늘었어. 근데 이제 이게 빠져봐. 근데 당장 뭐 6개월 빠지고 1년 빠지는 거는 별거 아니야. 물론은 5년, 10년 있다 이렇게 빠져봐. 반토막 나봐. 10년이 30세가 사가지고 이제 10년 있어. 이제 40살 됐어. 근데 그때 10년 후에 보니까 아파트 값이 내가 산 거 내가 8억에 샀는데 이게 5억이 돼 있네. 그러면 일할 맛 안 나요. 아니 그래도 월급 받아갖고 이자 내고 원리금 갖고 오느라고 빠듯하게 살아도 아파트 값이 올라주거나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고 애들 키우고 살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파트는 한 2, 3억 빠져 있고 그 금리는 엄청 올랐고 처음에는 금리 한 30만 원 냈으면 되는데 막 70만 원 내야 돼. 이게 누구 탓이라고요? 이주열의 저금리 탓. 이주열 원래 그 임플란트를 좋아했는데 코픽스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은으로도 안 하고 금리를 올려버렸네. 자, 이 차트 되게 중요한 차트. 여기서 많은 시사성이 있죠. 근데 지금 누가 법인이 팔죠. 법인도 팔고 40, 50대도 팔고 누가 사? 20, 30대가 사. 20, 30대가 사. 참.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오늘 금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 나왔고 우리 김현미 대통령 나왔네요. 차기 대통령 김현미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윤석열 까불지 마. 여기 미리 여기 자리 잡고 있어. 김현미 대통령. 이거 2년 전에 제가 그 차기 여기 대통령 구간마다 제가 하나씩 넣어놨거든. 나중에 그 4년, 5년 후에는 우리 스튜어트, 브레이킹 던던 있죠. 이클립스 그 여주인공 있잖아요. 거기 그 사진인데 여기는 없네. 5년 후에 자 어쨌든 이 당시에 보면은 IMF 김대중 때부터 아파트가 막 왜 올랐어요? 뭐 경기도 이제 살아나고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하니까 금리가 막 낮아져. 초저금리야. 이 당시로서 초저금리야. 막 뭐 6%, 7%면은 완전히 거저. 12%, 13%였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올라. 근데 또 빠져. 5%까지 빠져. 5%까지. 그러니까는 멈췄다가 또 이렇게 올라. 근데 여기서 6% 이렇게 올라가네. 7% 이렇게 6%까지 올라가. 그래도 괜찮아. 올라가.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빠진 게 얼만데. 여기서 예를 들어 9%에서 5%까지 빠졌다가 6% 오르면 그래도 껌껌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2년 정도 올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오른다네. 그리고 막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는 시중금리에도 급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세븐이 무너지네. 자, 이게 2년차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2년차 증후군.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면된 거 일단 축하드리고, 저도 솔직히 못마땅한 거 많지만 어쨌든 대선판에 재미있는 현상이 저는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면서 이재명, 이주열, 윤석열 싸우는 거 보는 거 재밌는데, 이게 변수야. 이거 음모론으로 하면은 진짜 골 때려요. 이거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우게 생겼어. 이것들 참 문재인 대통령 머리 좋아. 진짜 딱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불구덩이 하나 던져놔가지고 이제 니들끼리 싸워라. 그러면 이재명은 저절로 격차를 벌리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제 정치라는 거는 진짜 진짜 제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어쨌든 이때도 금리가 막 낮아졌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어. 박근혜 때 올랐어. 자, 문재인 때도 잠깐 금리가 이렇게 잠깐 반등하는 척 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잠깐 올랐었어요. 근데 신용대출금리는 그냥 이랬다가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네. 금리가 떨어져요. 이때도 계속 올라. 그래갖고 여기가 바닥을 쳤어. 그래갖고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정도 또 올랐어. 이렇게 올랐어. 그다음에 신용대출금리는 더 급하게 올라. 그런데도 아파트는 올라. 왜? 워낙 싸거든. 떨어진 게 얼만데 요 정도 오른 거는 껌값이야. 3%.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7%였어요. 7%. 7%가 2.3%까지 빠졌다가 3.2%까지 올랐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는 반토막 아니에요, 반토막.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어. 문제는 2년차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더 오른대. 그리고 기준금리를 막 올려 밑에서. 그러니까 시중은행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얘가 못 버티고 꺾인다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고점 치고 11월부터 슬슬 못 올라. 근데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빠지는데 고가 아파트들 감남구나 이렇게 재건축 막 5억씩 10억씩 오르니까 지수가 왜곡이 돼요. 지금 체감적으로는 아파트가 막 빠지는데 고가 아파트 몇 건이 신고가를 하니까 그들만의 리그야. 막 그러니까 반포자가 70억 찍고 어저께도 보니까는 현대 압구정 그게 또 60억을 또 찍었대. 몇 억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안 빠져.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포자에 70억짜리 뭐 200 몇 평짜리 그다음에 반포주공 뭐 60억짜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없죠. 그게 100억이 가든 1000억이 가든 상관없어. 내 아파트가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떨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마치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을 회복을 했어. 폭락을 해서. 근데 왜 코스피가 3천밖에 안 되냐고. 3,200은 가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코스피가 그렇게 못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 최근에 10,000원 이상 오르는 와중에 다른 종목이 박살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원구 뭐 그다음 은평구 이런 아파트가 막 빠지는 와중에 강동구도 빠져요. 근데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고가 아파트들이 오르니까 지수가 왜곡이 되는 거야. 지수가 안 빠져. 자, 어쨌든 조심하세요. 2년차 증후군. 자, 2년 오르면 추가적으로 오를 때 아파트가 빠지더라. 이때 버블 때도 그랬다. 자, 요거 있고 오늘 잠깐 휴일이라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수입물까지도 폭등해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까지 폭등해요. 소비자 물까지도 폭등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300년 동안의 다우존스 지수랑 여기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옛날에는 장기 금리이고 지금 이제 국채 금리까지 보면 40년마다 거대한 변곡점이 생기더라. 40년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0.31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1.7까지 올랐다가 1.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어쨌든 거의 5배 올랐어요, 바닥에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빠진 거냐면요. 81년부터 빠진 거예요. 81년 고점이 15.8이야. 15.8이 1.5도 아니고 0.3까지 떨어졌어요. 즉,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어도 81년에 10분의 1밖에 안 돼. 그쵸? 15.8이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81년에 오를 때는 언제부터 올랐냐? 41년부터 올랐어요. 41년부터 1.98이었어. 2%라고 치면 27에 14 거의 7, 8배 오른 거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사이클은 41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고점은 81년 9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그 다음에 저점은 작년 7월 달에 저점을 쳤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출렁출렁을 해도 여러분 다시 지금 1.5, 1.4에서 놀고 있는 미국 10년물이 다시 0.3까지 떨어질까? 아니라고 봐요. 40년 후에 고점을 쳐요. 물론 중간에 2, 3년 빠졌다 올랐다 막 하겠지. 이것처럼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냥 오른다 그러면 안 돼요. 저점을 작년 7월 달에 찍었으면 40년 후에 고점을 찍는다는 얘기야. 그게 10%가 될지 7%가 될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1700년부터 300년 동안 그 짓을 하더라. 제가 그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주장하는 거니까 맞을 확률이 그만큼 적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기준금리 내리는데 보세요. 80년까지 기준금리가 이거 파란 게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자, 그게 40년 동안 내렸어요. 40년 내렸어요. 미국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 자, 빨간 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2번 올렸죠. 미국은 이제 3번 올릴 거예요. 자, 여기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올려. 자, 터키만 혼자 내려가지고 지금 경제가 큰일이에요. 자, 이걸 확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빠지던 금리가 이제 40년 동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자, 지금 확대시켜 보면, 자, 우리나라 빨간 거 2개는 이미 확정돼서 올린 거고 3번을 내년에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도 내년에 3번 올리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터닝을 하고 있다니까 40년 만에. 그리고 영국도 올렸죠.
노르웨이 올렸고 뉴질랜드 올렸고 선진국도 많이 올렸어요. 이제 줄줄이 사탕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죠. 떨어지는 몰라 올라가다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뭐 한두 달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 잠깐 눌리면. 자, 그런데 우리 금융 취약성 지수가 이렇게 고점 치고서 꺾인 거 보였죠? 금융 취약성 지수 며칠 전에 한은에서 3분기 거 발표했죠? IMF 때 최악일 때를 100으로 넣고 최상일 때를 0으로 놨을 때 이렇게 막 오르다가 카드 사태 때 빠졌다가, 그러니까 카드 사태 때는요 아파트 값은 그렇게 큰 영향 없어. 한 1년 조정받고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쫙 금융 취약해지다가, 금융이 취약하다는 얘기 뭐예요? 뭔가 그 개인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리한 게 뭐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뭐 이러니까 금융이 취약해지겠죠. 그 취약해지는 게 오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파트가 빠지면 취약한 게 좀 그렇게 덜 취약해지나? 맞죠?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내가 뭐 들어갈 돈이 적어지고 또 이때 또 금리도 인하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금융이 취약한 최근 20년 동안의 최고치야. 근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보세요. 요거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라갔죠? 그쵸? 요거 내려올 때 아파트가 폭락했죠? 그 다음에 얘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 빠질 때 그래도 잠깐이라도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라갔죠? 근데 얘가 빠질 때 아파트가 빠졌나요? 그러네. 자, 얘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랐나요? 올랐네. 자, 그럼 얘가 내려가면 얘가 빠진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과거 30년 동안 그랬다니까. 아파트 값이랑 얘랑 방향성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얘가 꼭지일 때 얘가 꼭지고, 이때도 일시적인 꼭지였고, 이때도 잠깐 꼭지였어. 이때도 한 1년 반등할 때. 근데 지금 얘가 꺾일 때는요 여지없이 아파트 값이 급락을 했다니까. 이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또 차트가 요거. 자, 우리 민간 신용이 지금 계속 가계부채가 110% 넘고 100% 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100% 안 됐다가 100% 안 됐다가 100% 넘었어요. 두 개를 합친 게 요 초록색인데 엄청나게 급하게 올랐죠. 자,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늘어났나 좀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게 언제예요? 금리 인하기.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여기가 2019년이거든요. 2019년. 여기가 2020년이니까 2019년 후반부터 갑자기 이른 기울기가 갑자기 폭발하죠. 여기서도 법인들이 갑자기 또 폭발하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저금리. 금리 인하기로 내려갔잖아, 이때. 오늘의 그 제목 아니에요. 저금리 탓. 저금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연끌, 마통, 뭐 빚을 잔뜩 내갖고 자기가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그 범위보다 더 오버해갖고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올라야 될 아파트 값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돈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110원, 150원 오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금리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대출이 많아졌고 집을 사면 안 될 그런 20, 30대 초반 돈도 없는 젊은 친구들이, 월급도 적은 친구들이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저축해서 산 게 아니고. 미래의 소득을 감안해서 대출을 받았겠지만 금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더블 났을걸, 금리가? 그 대출 받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이 가계부채, 민간부채, 그러니까 가계 기업 합친 민간 신용이 갑자기 이렇게 는 게 2019년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늘어났다니까. 저금리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이, 자,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 번 한 거니까. 일본 30년 전에 91년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아파트 값이 꼭지치고 빠질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가계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0%밖에 안 됐어. 근데 기업부채가 140%, 147%까지 갔어. 두 개 합치니까 210%야.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그 강제 디레버리지 현상이 벌어졌죠. 부채 축소 현상. 돈을 뺏어버리는 거야. 경매 나가가지고 돈을 뺏어버린 거야. 10억짜리를 6억에 그러니까 6억을 대출받았는데 10억짜리를 뺏어갖고 7억에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서 6억 뺏어가고 1억 돌려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4억이었던 자기 자산이 1억으로 준 거라고. 이게 디레버리징 현상이라니까요. 자, 미국
이번에는 15년 전에 2007년도, 8년도, 6년도 이 당시에 미국을 보면 이때도 생산 가능인가가 줄었어요. 모든 공통점은 생산 가능인가가 줄어서 더 이상 집을 사줄 그 탄력 있는 세력들이 없는 거야. 계속 줄어요. 비중이 줄어. 그러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서프라임 사태 아니에요. 근데 이때 보면 기업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이랑 반대야. 62%밖에 안 됐어. 근데 기업 부채가 거의 100%야. 거의 100%. 두 개 합치니까 한 150, 160%, 170% 정도까지 갔었어. 그러다가 부동산이 박살이 나가지고 또 디레버리징이 있었죠. 일본보다는 덜했어요. 일본은 디레버리징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근데 얘는 여기는 짧게 하고서 돌아섰잖아요. 자, 스페인도 미국 서프라임 때 똑같이 빠졌는데 이때 일본처럼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은 가계부채가 많았어요. 근데 일본과 스페인은 가계부채는 많지 않았어. 그래도 한 80%는 되네. 일본은 70%였는데. 근데 기업이 126%, 141%까지 갔어. 그래갖고 두 개 합쳐보니까 이 상투 국면에 207%, 220%까지 갔어.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또 요 초록색, 파란색 220%까지 갔던 게 디레버리징이 또 벌어지네. 자, 우리 2006년도, 7년도에 딱 보니까 이때부터 부동산 폭등하고서 버블세븐 무너질 때 한 6년 빠졌는데 우리 가계부채는 별 문제 없었어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66%, 기업부채가 79%여가지고 합쳐서 146%밖에 안 됐어. 일본의 210%, 스페인의 210%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채가 다시 늘어. 다른 데는 다 부채가 줄었어요. 우리만 부채가 안 줄었어요. 가계부채 안 줄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계부채가 100% 넘고 기업부채도 100% 넘고 그래갖고 두 개 합쳐서 220% 가까이 돼. 근데 하필이면 올해가 생산 가능 상투네. 내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2, 3년 있다가는 급하게 빠지네. 이때 대폭락 사태가 온다고 봐요. 내년까지는 그냥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모르고 아파트마다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릴 것 같긴 한데 한 1, 2년, 2, 3년 있으면은 진짜 심각하게 빠질 것 같아요. 이때는 뭐 2억 떨어져도 안 사, 사람들이. 왜?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 생산 가능이가 주는데 그 70 먹은 노인네가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네는 많이 늘어. 60세 여러분들 지금 60세인 분이요 10년 있으면 70세 돼요. 지금 60세면은 살 여력이 있어. 근데 10년 있다가는 안 산다니까. 70세 돼갖고 뭘 사. 그 돈으로 그 크루즈 여행하고 다니면 되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희한한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다 상투쳤어요. 2007년도 이때. 그리고 근데 이때 영국의 기업 부채는 80%, 가계 부채가 91%야. 그래갖고 아주 심하진 않아서 합쳐서 170%밖에 안 돼. 210%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얘네는 짧게 조정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어요. 부동산이 다시 올랐어요. 자, 중국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이제 와서 부동산이 터지고 있는 거죠. 뒤늦게. 우리랑 맞춰서 터지려고 그런 건지. 얘네도 가계부채가 61%밖에 안 돼. 여러분들 개발도상국가는요. 가계 대출 안 해줘요. 기업에 대출해줘요. 맨날 공장에서 생산해갖고 수출해갖고 돈 벌어서 이자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163%까지 갔어. 제일 많아 제일. 두 개 합쳐서 220%야. 그 다음에 지금 꺾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헝다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더 심한 게 중국이에요.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선진국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차트를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90년에 일본의 그 GDP 대비 그 민간 신용이 꼭지 치고서 한 2년 정도 더 올랐다가 빠져요. 항상 상투 치고서 한 1, 2년을 오르다가 아파트가 이렇게 주택이 빠지면 한 1, 20% 빠지면 그때서야 대출을 중단해요. 회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스페인도 여기서 아파트는 상투쳤지만 한 2년, 2, 3년 정도 더 올랐어요. 한 2년 정도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져요. 그 다음에 까만색이 미국도 여기 한 2년 정도 있다가 꺾여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안 꺾이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요. 중국도 계속 올라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는 이제 와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부채가 좀 느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각도가 늘었죠? 이제 문제는 딱 폭락하기 딱 좋은데 문제는 부채는 그래도 한 2년은 더 늘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가 올 연말 지금 뭐 한 두어 달 지금 하락 기조가 있지만 내년에도 하락을 한다고 해도 부채가 줄까요? 안 줄어요. 늘어요. 보세요. 고승타이거가 4.5에서 5%로 줄인대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긴 늘어. 올해보다 한 5% 늘 거라고. 근데 올해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지. 즉 이게 딱 그 얘기라니까. 보세요.
여기서 일본이 상투를 쳤어 91년에. 근데 부채가 는다니까. 그 대신 그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지. 나중에 줄은 거고. 우리도 내년에 줄어요. 내후년까지도 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늘어. 부채는 늘어요. 에어컨은 줄어도.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한 2년 정도의 약간 타임 레그가 있었어요. 부동산 상투랑. 근데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민간 신용이 더 정확해요. 정확히 2007년도 이때 정확히 상투 치고 빠지고, 이거 뭐냐면 이게 영국 상투 치고 빠지고요. 초록색 스페인 상투 치고 빠지고요. 까만색 미국 상투 치고 빠지고요. 일본은 91년이니까는 뭐 여기서 뭐 빠졌는지 어떤지 그건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일본만 원래 줄었었어. 얘는 일본은 지금 서프라임 때 부동산 폭등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줄고 있었어. 부채도 줄고. 근데 우리는 막 늘죠. 이거 작년까지인데 올해 거 더 늘었다고 나오더라고. 하는 그만 보고서에 보면은. 자, 중요한 그래프였죠. 자, 요거 중요했고요. 자, 입주 물량 보시면,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량이 많이 나와도 금리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금리의 기조다. 91년도가 어디냐면 19년도 요 정도네. 요 정도 보세요. 자, 보세요. 2019년 여기인데 요 정도예요. 자, 이때 물량이 부족했나요? 물량 폭발했죠. 이때 여러분들 헬리오가 언제 입주했나요? 2019년 고덕 2만 세대 2019년 이 근처라고. 이 근처 엄청나게 폭발 입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부족한 건가요? 물량이 부족해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당기네요. 방송을 길게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때 2019년에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헬리오 9,900세대인가, 그다음에 고덕 막 그라시움 5,000세대, 아르테온 4,500세대 막 이른단 말이에요. 4, 5,000세대가 막 입주를 해. 물량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죠. 이게 이 물량이요. 2008년 9년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야. 근데 무슨 물량이 부족해. 이 물량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물량이 많으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두채, 세채, 다섯채, 열채 사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로 막 내려가잖아.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법인 등록해가지고 막 쟁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지.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물량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물량은 충분했는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투기 세력들이 두채, 세채, 열채를 막 사.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아니, 어떻게 대출이 되지? 금리가 싸니까. 이제 와구가 딱 맞아요. 이주열이 금리를 초저금리로 막 내려버리니까, 금리가 싸니까 앞으로 오를 일이 없이 앞으로 더 떨어지겠구나. 대출 이빠이 받아도 돼. 그리고 막 두채, 세채, 열채를 상대니까 법인 등록해가지고 막 쟁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물량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사업자들은 그냥 월세 받고 막 이런 임대사업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였는데, 2019년, 18년 이때 이후에 생긴 임대사업자는 그야말로 투기적인 수요가 많아가지고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금리가 엄청 싸. 그리고 80%까지 돼. 개인한테는 안 해주는데 법인한테 막 80%까지 해줘. 그러니까 막 10채, 20채도 막 사는 거야. 한 명이 막 2,000채도 있다며요. 하여튼 딱 와꾸가 딱 맞죠? 입주 물량이 이렇게 폭발했는데 왜 2019년 이후에 올랐나? 원래는 빠져야 되거든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이때 부동산 상투 치고 되게 박살 났거든요. 이거 입주하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2008년도 9년도 이때 입주했잖아요. 잠깐 반등했다가 박살이 났다니까. 원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물량이 넘쳐나니까 이제 왜냐면 새로운 물량 아파트에 살려면 기존에 있던 집을 팔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기존의 재고주택도 여유가 생긴다고. 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게 3년 동안 폭락한 게 맞는데, 이때는 저금리가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엘리트가 이때 저금리가 아니었어요. 저금리는 2019년 이거라고. 그러니까 아다리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서 할 걸 그랬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임대 말소 물량 앞으로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아파트가 빠지면은요, 이 물량이 막 던지기를 한다고. 던지기. 여러분들 던지기라고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던지기라는 그 기법이 있대요, 부동산에. 그냥 1억 2억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작전 세력들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식을 잔뜩 끌어올려가지고 다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 작전할 때 대주주한테 물량을 이제 빌리거든요. 그 다음에 명동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고 대주주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잔뜩 올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팔아먹어. 10배, 20배. 여러분들 작전 세력이 2배 올리면 본전이 돼요.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바닥에서 2배 떴다 그래봤자 평균 단가는 높을 거라고. 그보다 높을 거라면 바닥 아니라고요. 막 사면서 평균 단가가 높아졌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대주주한테 물량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투매를 시켜버리고 악재를 막 만들어서 터뜨려. 그래갖고 바닥에서 개미 무덤 만들어서 걷어들인 다음에 대주주한테 물량을 갚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작전 형태인데, 부동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상투에서 이제 세력들이 팔았어. 그러면 폭락을 시켜가지고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락을 시켜야지 싸게 사지. 20억에 팔았던 거 10억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났어요. 이제 빠질 일만 남았는데 이게 8년이라고 그랬죠. 8년. 저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라서 2013년을 안 깬다고 봐요. 요 정도 2015년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그래도 50% 빠져요. 50%, 52% 빠져요. 오른 게 얼만데. 근데 그 KB나 거기서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2013년을 깨가지고 2002년도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30년 전 가격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자, 91년에 우리나라 아파트 상투 칠 때 일본도 같이 상투 쳤어요. 일본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빠지는데 우리는 급하게 8년 동안 빠졌어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반등할 때 전국 주택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자, 이때 보시면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거든요. KB 데이터예요. 87년 저점 여기죠.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시작점을 안 깨려다가 깨버렸죠. 여기 깼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97년으로 보면 한 1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걸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라니까.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진 거라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요, 한 요 정도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한 8년 정도 빠진다고 봤을 때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는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얘를 깬다니까. 그래갖고 2002년도로 떨어져요. 2030년 기준이에요. 2030년. 그러니까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라니까. 이때처럼 시발점을 깨는 거라니까. 시발점을 깨는 거라고요. 요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시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91년에 꺾이는 패턴과 지금 꺾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2006년 버블7이랑은 다르더라. 저는 그동안 버블7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 늦어져. 그리고 상승률도 되게 떨어져. 이때 마지막에 치솟았거든요. 상승률이 7% 갔어요. 7%. 거래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 근데 이건 사상 최저거리가 나오고 상승률도 계속 떨어져. 4%, 5%, 5%, 4% 하던 게 이제는 1%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야금야금만 오르기만 해. 그러니까 오랫동안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일반 아파트는 빠지는데 고가 아파트들이 막 신고가를 치니까 지수가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아까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도 그렇고 많이 길죠? 그 짧은 건 알겠는데 긴 건 뭐야? 오늘 방송이 좀 길었죠? 긴 건 뭐야? 예. 안 웃겨요? 긴 건 뭐? 짧은 거, 긴 건 뭐? 짧은 건 뭐야? 긴 건 뭐야? 아, 이거 장난치는데. 이문세 아세요? 이문세? 꿈을 꿨는데 새가 황새가 날아가지고 봉황새가 날아가지고 엄마 이빨을 딱 문 거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문세. 히히 웃기면은 이문이? 아, 이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오늘 휴일날 여러분들 데이트하거나 바람 필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집에서 엘리엇 TV나 보고서 이렇게 낄낄대고 웃으면 돼요. 크스크스 웃으면 복이 와요. 세상에 다 복이 옵니다. 자, 저는 음악을 틀고 자, 캐롤을 틀었습니다. 캐롤. 신나는 캐롤입니다. 산타 오셨네.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서
계란, 삶은 계란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